오늘은 여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정 이야기도 했고 또 인재 추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딱딱하긴 합니다만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론하면은 정치가들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죠? 또 통치자들이 떠오를 겁니다. 정치가들은 여론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론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치가들은 자기 모습들을 카멜레온처럼 아주 수시로 바꾸는 게 정치가들입니다. 여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었고요. 심하게 얘기하면은 여론이 바로 민심입니다. 여론이라는 건 민심을 대변합니다. 민심의 표출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론의 중요성이 갈수록 실감하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매체 자체가 즉시성입니다. 바로바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냐 그러면은 여론 수렴하는 담당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백성들의 민심을 파악해서 동태를 보고하는 겁니다. 통치자에게. 지금도 물론 뭐 그런 방법도 중요하겠죠. 여론조사 같은 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건 못지않게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뭐 소셜 네트워크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좋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현재 시간, 바로 지금 시간, 실시간으로 여론. 이게 즉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론이 즉시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더 중요하게 됐겠죠. 물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뭐 폐단도 있고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만은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사기에 보면요. 오늘날과 같은 얼마 전에 우리가 미네르바 사건도 겪었습니다만은 그런 여론과 민심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또 그거를 막을 수 없다.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정치가들이 강제로 백성들의 입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천 년 전에 사기에도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강의의 주제인 방민지구 심어방수라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글자를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방, 막을 방자입니다. 민지구는 인민, 백성의 입입니다. 백성의 입을 막기란 심자는 심하다라는 뜻인데 어렵다,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심어방수, 물을 막기보다 이때 물이라는 건 이제 홍수 같은 걸 얘기합니다. 백성의 입을 막기란 홍수를 막기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죠? 백성들이 요즘은 이제 입을 막아보려고 한번 했다가 혼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입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손가락이죠. 그죠? 예. 손가락으로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입은 막을지 모르지만 손가락은 더더군다나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여론의 또는 매체의 변화, 여론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통치자는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기원전 11세기 무렵에 나라를 건국한 주나라가 한 200~3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주나라 여왕이라는 시대에 오면요. 이 여왕이 아주 통치자로서의 자질이 좀 떨어지는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오만과 독선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독점하게 하는 편파적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불만이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판을 하게 되겠죠. 그죠? 백성들이 입으로, 야, 뭐 우리나라, 우리 왕이 그 정책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그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남들 다 말리는 거를 뭐 굳이 밀어붙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죠? 예.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리더들 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불만이 터지니까 어떻게 했냐. 이 여왕이라는 사람이. 악수를 또 둬버립니다. 무슨 악수를 두냐 그러면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을 잡아다가 처벌합니다. 그래도 근절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까지 동원하냐 그러면 이웃 나라에서 무당을 불러와 가지고요. 무당으로 하여금 독심술을 하게 합니다. 너 비방했지. 그래서 마음으로 비방해도 처벌하는 아주 해괴망측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탄압을 합니다. 이제 언론 탄압이죠. 여론 탄압이고. 그랬더니 소공이라는 충직한 신하가 여왕에게 충고합니다.
백성들을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고요. 이익도 그렇게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해주면 나중에 백성들은 뭘 먹고 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이 소공이라는 사람이 천하의 명언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대목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어렵습니다. 막힌 물이 터지면 피해자가 엄청난 것처럼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물을 다스리는 자는 물길을 터주고 물을 막는다고 막아보십시오. 어디까지 막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을 제대로 다스리려면 물길을 터주라는 얘기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말을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방구지민 심어방수라는 천하의 명언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그죠? 예, 조직을 다스리는 리더들이 반드시 담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조직원들이 마음 놓고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리더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소공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대목을 더 이야기합니다.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실컷 말하게 하면 정치의 잘잘못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할 것이고 백성이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백성들의 여론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좋은 일은 실행하고 나쁜 일은 방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을 생산하여 입고 먹는 것에 쓰게 하는 방법입니다. 백성들은 속으로 생각한 다음 입으로 말하며 충분히 생각한 다음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 그들의 입을 막는 일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 3000년 전에 나온 명언입니다. 3000년 전에도 여론의 중요성, 민심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소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 여왕 결국은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강경책으로 밀고 가다가 국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의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외지에서 결국은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망명해서 쓸쓸하게 일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론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건 각 조직의 리더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소공이 했던 백성들의 입을 막는 것은 홍수를 막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 새겨 두시면은 조직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월동주 들어보셨죠? 그죠?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타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오월동주. 그래서 그 영화 제목에 빗대서 제가 표현하자면 적과의 동침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치열하게 경쟁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끼리 등을 돌린 채 같은 배를 타고 가지만 마음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또 어느 순간 틈을 봐가지고는 저 습격을 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늘 위태위태한 상황을 비유할 때도 오월동주를 씁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수끼리 같은 배를 타고 간다.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죠. 그죠? 어쩔 수 없이 같은 배를 타긴 하지만은 이 오월동주라는 유명한 고사성어는 오나라하고 월나라 두 나라의 반세기에 걸친 무한 경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단어까지 나왔냐 그러면 5월 춘추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오나라하고 월나라 이 5월 동주 이야기는 춘추시대의 막바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초기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특히나 이 5월 두 나라의 그 5월 춘추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자격들을 동원한 암살과 그 다음에 원한과 복수, 그 다음에 공신들 숙청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흥미라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드라마라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한번 인재들 한번 볼까요? 숱한 인재들이 출연했다가 사라졌는데 그 가운데 인재하면은 합류하고 부차, 구천 이 세 사람은 뭘로 유명합니까?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로 유명한 이 오나라 월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왕들이죠. 요즘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오나라 왕을 도와가지고 오나라를 초창기 폐주로 만들었던 천하를 제패하게 만들었던 1등 공신이 누구냐 그러면 오자서라는 인물입니다. 오자서는 복수의 화신입니다. 뭡니까? 오자서는 원래 초나라 출신입니다. 초나라에서 그 초나라 평왕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아버지하고 형님이 살해당하는 그런 비운을 겪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한을 품고 초나라를 탈출해가지고 오나라로 건너와서 이 함려라는 사람입니다. 함려라는 사람이 공자 시절에 광이라는 인물입니다. 공자 이름은 광인데 그 당시에 왕이 료라는 왕이었습니다. 오나라 왕 료를 암살합니다. 오자서가 자객을 빌려가지고. 그 자객이 누구냐 그러면 전제라고 하는 자객입니다. 그 밑에 전제 그 자객은 자객 열전을 보면은 이제 전제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문학적입니다. 아주 그 소설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오자서가 전제를 이제 오나라로 와가지고 오자서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보고 있을 때 전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제를 나중에 그 함려에게 추천을 해가지고 그 왕 료를 암살하게 하는데 이 전제가 어떻게 암살하냐 그러면 그 오왕 료의 기호 있죠. 뭘 좋아하는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고기 요리를 좋아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는요. 그 호수 옆에 가가지고 큰 호수 옆에 가가지고 물고기 요리를 천하에서 제일 잘하는 물고기 요리사로부터 물고기 요리를 배웁니다. 몇 달간에 걸쳐가지고 정말 누가 먹어도 그 맛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물고기 요리를 배워가지고 전제가 그러고는 오왕료를 암살하러 가는데 그 함려가 오왕료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 암살하려고 그랬죠. 오자서는 지하에다가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그리고 전제는 물고기 요리를 갖다가 오왕료에게 바칩니다. 그 물고기로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에다가 칼을 숨겨놨습니다. 워낙 오왕료라는 사람이 이 경계심이 아주 치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자기한테 접근하는 사람은 다 몸수색을 하게 합니다. 측근들한테. 그러니까 전제도 몸수색을 당해야 되니까 죽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다가 요즘같이 금속 탐지기가 있으면 걸리겠죠. 그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건 없었으니까 물고기 요리한 뱃속에다가 칼을 감춰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문을 통과해서 왕료에게 물고기 요리를 바치는 척 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칼을 꺼내서 왕료를 가슴을 찔러서 죽이는 그런 아주 그 문학적 색채가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전제입니다. 오자서 그렇게 전제를 이용해가지고 함려를 왕위에 올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법려, 이쪽은 월나라 사람들입니다. 월나라 쪽 사람으로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법려하고 문정이죠. 그리고 법려가 월나라가 처음에는 오나라에게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항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바로 와신상담이죠. 재기하기 위해서 오나라 왕의 그 당시의 왕은 이제 부차입니다. 함려의 아들입니다. 부차의 심기를 흐트러 놓기 위해서 미인계를 동원하는데 그때 월나라에서 오나라로 팔려서 간 미인이 서시라는 여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나중에 법려가 하도 그 서시를 이용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나중에 그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서시를 빼내와서 서시를 데리고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설입니다만 아무튼 서시도 중국 4대 미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서시는 가장 오래된 미인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미인입니다. 그 월나라의 서시 춘추시대 때 4대 미인 하면은 그 다음에 한나라 시대 때 흉노에게 시집간 팔려간 왕소군이라는 그 미인이 있죠. 또 한 사람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미인 초선이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 시대 때 양귀비. 이 네 명의 미인을 4대 미인이라고 부르는데 뭐 서시가 가장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엮어나가는 과정이 역사가 바로 5월 춘추고 그 5월 춘추를 대변하는 고사성어가 5월 동주입니다. 여기에서 별의별 고사성어들이 다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와신상담, 토사구팽, 어복장금. 아까 전제가 물고기 뱃속에다가 칼을 숨겼다 그랬죠. 그게 바로 어복장금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하지만 이제 5월 동주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재미난 역사적인 사실을 읽으시면서 이 서로서로를 없애려고 서로서로 멸망시키려고 무한 경쟁했던 그것도 무려 50년 동안이나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자선은 결국은 그 부차가 보낸 칼로 그게 이제 총루검이라고 하는데 총루검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합려 때까지는 사실은 그 오자선은 1등 공신으로서 천하를 진짜 나누어 가지자고 권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 아들 때 들어옴으로써 이 서로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1세대 창업주 밑에서 창업주를 도와가지고 조직을 일궜던 원로 공신들에 대한 우대가 그 다음 때 2세대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흐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대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5월 동주, 5월 춘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부차하고 오자서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 그러면 세대가 달라짐으로써 나오게 되는 충성심의 차이와 그 다음에 친밀도의 차이, 신뢰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대가 달라지게 되면 원활한 신진대사에 따라 가지고 인력을 교체해 줘야 된다는 게 현대 논리, 현대 조직 논리로서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법녀가 얘기했다시피 토사구팽 이야기입니다. 토사구팽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물러날 줄 아는 지혜를 법녀하고 문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설이긴 합니다만은 법녀가 서시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사라졌다, 은퇴했다라는 이야기도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조직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죠. 그죠? 충분한 대가를 치러줘야 하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법녀의 마지막 마무리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비입니다. 백비는 간신입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오나라를 멸망시키게 만드는 1등 공신이죠. 멸망의 1등 공신인데 나중에 백비는 월나라 왕에게 그 구천에게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천을 도와주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내부의 첩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구천은 백비를 죽여버립니다. 왜? 너 같은 인간을 살려두게 되면은 우리 쪽에서도 또 배신하게 될 인간이 나오게 되지 않냐라고 해서 한 조직을 배신한 인물의 그 말로를 보여줍니다. 백비라는 인물은. 전제는 자객이긴 합니다만은 뭐 요리도 또 마찬가지로 자객입니다. 요리라는 인물도 또 한 번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자객인데 이 전부 다 치밀한 준비를 거쳐가지고 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기호까지 다 파악한 끝에 그죠? 방법까지 다 만들어내서 어복장금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 죽이는 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메시지를 전제가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5월 춘추, 5월 동주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그 새로운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그 역사를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역사의 생명력이 영원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역사라는 게 뭡니까? 팩트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에 대한 해석은 시대적인 상황이나 우리 조직의 논리나 또는 나의 상황하고 맞춰서 새로운 해석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고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지고 역사의 생명력이 오래 간다. 또 거기서 우리가 통찰력과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성공과 실패에서 통찰력과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월 동주와 5월 춘추 이야기도 이제는 막연하게 적과의 동침, 상호 경쟁, 서로를 죽여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살벌한 경쟁이 아니고 상호 합병이나 상대를 소멸시키는 그런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경쟁 관계가 설정이 필요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대한
영감과 통찰력을 얻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 관계의 문제, 이 주인공들의 관계 문제를 좀 새롭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본 겁니다. 역사는 항상 새로운 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그 기업이나 조직 문화 가운데 이 뒤풀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우리 회식하자라든지 이렇게 뒤풀이를 많이 합니다. 또 조직원들 내에서도 그 직급에 따라 가지고 또 각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뒤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좋지 않은 그 문화 현상 가운데 하나가요. 대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상관을 비판한다든지 또 비난한다든지 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뒷담화라고도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남을 헐뜯고 모함하고 하는 비방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조직 문화를 해치는 대표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로 늘 지적되어 왔습니다. 사마천 사기에도 보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앞에서는 아부하다가 뒤에 돌아서서는 비방하는 이런 아첨쟁이들이나 아부꾼들을 경계하라는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사기 가운데서 두 번째 권에 해당되는 하나라 봉기, 하봉기에 보면은 순임금이 면유태방이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면유태방이란 얼굴 보는 앞에서는 아첨을 하다가 살랑대다가 뒤로 물러서서는 비방한다 그런 뜻입니다. 순임금이 신하들에게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비방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남기는데 여기서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가 면유태방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오늘은 이 아부하고 아첨 또는 뒤에 돌아서서 비방하는 이런 비방의 문화가 갖는 조직 내에 있어서의 폐단이라든지 또는 좀 더 나아가서는 사회학적인 의미까지도 한번 통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헐뜯는 풍조를 바꾸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 헐뜯는 거 재미는 있죠. 그죠? 카타르시스도 있고 하지만은 내가 남을 헐뜯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도 나를 헐뜯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질에 따라 가지고 나 자신의 격도 결정되고 또 상대방과의 대화의 격도 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 문화를 키우기 위해서는 건전하게 공식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과 또 그런 허심탄회하게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의 자질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보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면유태방하는 이런 비방의 문화, 뒤에서 욕하는 비방의 문화를 퇴치하는 것도 건전한 비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에 보면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관중이 제나라 황공을 40년간을 보좌를 해가지고 제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관중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제나라 황공이 후임자가 걱정이 돼가지고 관중을 찾아가서 후임자를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관중은 자기하고 평생 친구이자 자기에게 재상 자리를 양보한 포숙에게 후임 자리를 넘겨주지 않고 스뿡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황공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포숙은 어떡하라고 스뿡을 추천하냐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러자 관중이 황공에게 그 포숙은 너무 군자라서 여러 사람들을 두루두루 다 고루 만족시켜야 되는 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잘 해결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스풍이라는 사람이 무난하기 때문에 스풍을 재상 자리에 임명하십시오라고 추천했던 겁니다. 참 우리의 인정이라든지 사람의 의리로 놓고 보면은 목숨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고 자기에게 돌아올 재상 자리조차도 관중에게 양보한 포숙에게, 또 포숙이 자질이 떨어지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이 포숙에게 그 재상 자리 후임으로 추천하는 것은 아주 인지상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은 아주 엄격한 공사 구분의 원칙에 따라서 포숙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황공을 놀라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간신배 하나가, 몰래 엿듣고 있던 간신배 하나가 포숙에게 쪼르르 쫓아가서 포숙에게 관중과 포숙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 자리가 누구한테 돌아올 자리였느냐?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몇 년밖에 못하는 그 자리를 자기에게 양보했던 포숙 당신에게 추천하지 않고, 당신을 추천하지 않고 어떻게 남에게 재상 자리를 추천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헐떴습니다. 그러자 포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라고 그 사람을 애당초 재상 자리에 추천한 것이다. 내가 사람 하나는 참 잘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포지교의 가장 빛나는 대목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관중이 죽으면서 자기 자신을 살려주고 자기에게 돌아올 재상 자리를 양보한 포숙에게 자기 후임자를, 포숙을 후임자로 추천하지 않은 엄격한 공사 구분과, 또 아첨하나 아첨꾼의 말을 듣고 바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내가 관중을 그 자리에 추천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포숙의 대범함, 그리고 그 헐뜯는 간신을 보기 좋게 면박을 줘가지고 내쫓는 장면들, 이러한 장면들이 관포지교의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헐뜯는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스템도 중요하고 또 뒤로 돌아서 가지고 남을 욕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그 헐뜯는 부분이나 근거 없는 비방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포숙처럼 따끔하게 충고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런 문화에 대한 확고한 자기 철학, 또는 이런 문화를 비판할 수 있는 자기 인식, 의식, 깨어있는 의식,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훨씬 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부와 비방은 조직 내에서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인사 문제라든지 또는 상벌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리더가 밑에 부하들의 충고를 또는 직언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면유퇴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리더가 부하들의 의견을 충분히 또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를 중국에서는 이런 허심탄회한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납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소리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 이 납관의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조직원 개개인 모두가 이런 아부와 비방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원칙을 알아서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개개인의 자각,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은 조직 내에서 건전한 비판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 장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부와 비방이 가져다주는, 조직 내에서 가져다주는 악영향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이고 헐뜯음이 쌓이면 뼈도 삭힌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은 거짓말도 믿게 되는 것이 소위 유언비어의 사회학적 의미라고들 사회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효자로 이름난 증자의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전해준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 두 번째까지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가 세 사람째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담장을 넘어서 도망갔다라는 유명한 일화도 전합니다. 그만큼 같은 말이 반복이 되면 거짓말도 진실로 뒤바뀌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죠. 헐뜯는 풍조가 계속 쌓이게 되면 조직원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아주 좋지 못한 문화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폐단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의 자세, 그리고 그 비판을 조직적으로 시스템으로 바꿔낼 수 있는 아주 냉정한 의식, 그리고 모두가 그런 뒤에서 헐뜯는 비방의 문화와 또 앞에서는 좋은 말하는 아부의 문화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조직을 다 병들게 만든다라는 것들을 각자 인식하는 것,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런 문화를 청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칭찬과 긍정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자기 계획이 필요하다면 그 자기 계획의 첫 단계는 뒤에 돌아서 가지고 근거 없이 남을 헐뜯는 비방의 문화를 없애는 것이고, 또 권력자의 앞에서는 당당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아부하는 아부의 문화, 아부와 눈앞에서의 아부와 등 뒤에서의 비방을 추방하는 것, 여기로부터 칭찬과 긍정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자기 계획의 첫 단계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동양사회의 인재를 대접하는 훌륭한 풍토가 예로부터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런 인재를 우대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현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의로 현자를 대하고 자기 몸을 낮추어서, 하자는 아래 하자입니다. 몸을 낮추어서 선비를 대접한다라는 예현하사라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그 인재를 대접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재들이란, 특히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들은 이 자존심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또 풍요로운 대접을 해주느냐보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얼마만큼 인정해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늘 인재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줄 수 있는,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강태공이 그랬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인재들이 다 자존심으로 누가 불러도 가지 않지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움직이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면은 설사 불길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것이 인재들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리더들은, 큰 리더들은 인재들을 얼마나 제대로 대접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대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고, 또 실천으로 옮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나라를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기초를 놓은, 주춧돌을 놓은 주문왕이라는 사람은 일중불가시기 대사라는 유명한 고사를 남깁니다. 일중불가시기 대사라는 이 말은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밥 먹을 틈도 없이 선비를 대접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는 인재들을 만나느라고 점심때가 다 될 때까지 밥도 못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인재들을 가까이 하고 또 인재들을 부르거나 아니면 찾아오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또 아주 열렬히 대접했는가라는 걸 잘 보여주는 고사성어입니다. 이런 주문왕의 인재 대접 방식은요, 그 아들인 주무왕까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고 또 그 작은 아들인 주공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고사성어를 남기고 있습니다. 인재를 어떻게 대접했는가 하면 일반삼토 일목삼착이라는 아주 청고의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노나라를 봉지로 받아가지고 봉지로 떠나기에 앞서 아들 백금에게 바로 주공이 이 말을 남겼습니다. 너는 귀한 신분의 아들이다,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몸을 낮추고 인재들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공은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한 경험이 바로 이게 일반삼토, 일목삼착이라는 겁니다. 일반삼토란 밥 한 끼 먹다가 3번을 토했다는 뜻이고, 일목삼착이란 머리 한 번 감다가, 목욕 한 번 하다가 머리카락을 3번 움켜쥐었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이해 드리자면, 밥을 한 번 먹고 있는데, 밥 한 끼 먹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먹던 밥을 3번이나 뱉어내고 나와서 손님을 맞이했다라는 뜻이고요. 또 목욕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또 손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빨든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것도 3번씩이나 움켜쥐고 나와서 급하게 말리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삼토, 일목삼착. 자기 자신을 찾아온 손님과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 대접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주무왕의 아주 유명한, 주공의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과거 그 동양의 유명한 인물들은 특히 큰 리더일수록, 고귀한 신분일수록 하찮은 신분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게 필요하다면,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는 나에게 감동을 준다면 자기 자신을 충분히 낮추어 가지고 그 사람을 접대하고 귀하게 대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 대한 태도가 더욱더 천박해졌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 역사라는 것이 진보한다라고도 알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퇴보하는 부분도 꽤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역사는 무조건 진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퇴보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밟아왔던, 우리가 지내왔던 과거사를 한번 반성의 눈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대했던 인간에 대한 태도, 또 그 선비를 비롯해가지고 지식인들 또는 인재들을 어떤 능력을 가졌던 간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나쁜 것만 아니면 다 좋습니다. 인재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물질적인 부로 인간을 재고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고 하는 오늘날 풍조에 대해서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주문왕이 만들어놨던 일중불가식이 대사라는 이런 고사는요, 그 아들 주공의 일반삼토, 일목삼착이라는 청고의 명언으로 탄생을 했고요. 또 중국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일반삼토가 아니고 일반십토라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인재들을 우대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일반십토라는 게 뭡니까? 밥 한 끼 먹는데 손님이 찾아오는 바람에 10번을 토하고 나왔다라는 그 고사성어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전설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고 또 인간을 얼마나 제대로 대접해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를 존엄하게 대할 때 제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 존엄성은 어디에서 찾아지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존엄하다라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존엄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엄한 존재로 대해줄 때만이 자기 자신의 존엄성도 같이 따라서 인정받는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나 그다음에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재 대접 또는 사람을 쓰고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연말에 가서 연봉 협상으로 전부 다 모든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연봉 제일주의에 또 성과 제일주의, 대단히 성급하게 서두르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일중불가식이 대사라는 주문왕의 사람 대접하는 방식, 그리고 주공의 일반삼토, 일목삼착이라는 고사와 명언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슴속에 꼭 새겨두어도 유익한, 그리고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고사성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를 존엄하게 대해야만이, 상대를 존엄하게 배려해야만이 나 자신의 존엄성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이 또는 개인의 재능이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학력이나 학연이나 지연, 학벌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슈퍼스타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슈퍼스타로, 그야말로 슈퍼스타로 탄생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만은,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지연을 벗어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만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얼마만큼 무르익겠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이, 거기다가 지방까지, 그죠? 예, 그게 지연입니다.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또 그런 줄을 타야만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주 강력하게 힘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풍토와 또 그런 폐단들을 조금 고쳐보자. 그런 폐단들을 완전히 청산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폐단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옛날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잘것없는 재능이라도 얼마나 중요하게 쓰였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요,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쯤부터 전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전국 시대 들어오면은 7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나라들이 칠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4개의 나라의 사공자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대 사공자 하면은 마치 고유명사처럼 쓰이게 되는데, 이 전국시대 사공자 가운데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실제 주인공은 맹상군 밑에 있었던 정말 보잘것없는 재주를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주인공이긴 합니다만은,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을 이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주를 부린 사람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상군을 중심으로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전국시대 4명의 공자들은요, 뭘로 공통적으로 유명했냐 그러면, 모두 다 재능 있는 사람들을 자기 식객으로 거느리는, 소위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사풍조라고 얘기합니다. 선비를 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기르는 양사풍조가 유행이었는데, 이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능 있는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식객으로 뒀냐 그러면 3000명 이상씩 뒀다라는, 식객 3000 하면은 전국시대 사공자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불립니다. 말이 3000명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흔히 실내 스포츠 할 때 관중석이 꽉 들어차면은, 얼마 전까지는 3000명만 들어차면 꽉 찬다고 얘기했습니다. 3000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웬만한 학교, 그죠? 전교생을 합친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거든요, 이게. 이런 식객 3000명이 한마당에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러니 그 당시 주방이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튼요, 이 맹상군도 식객 3000명을 거느리는 양사의 풍조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나 되는 식객들이 있다 보니까 재주가 다 각양각색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별의별 재주를 다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공자를 위해서 재능을 발휘한 사람 아마 극소수였을 겁니다. 아마 30명도 됐으려나 그럴 겁니다. 그러던 중 맹상군이 진나라로 사시도록 하게 됐습니다. 진나라에. 그런데 모함에 빠져가지고 진나라에 붙잡혀서 억류당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본 결과 진나라가 아끼는 첩 하나가 진나라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실세다.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첩액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통행증 같은 것을 좀 받아다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첩이 요구하기를 뭘 요구하냐 그러면 흰 여우 털로 만든 이 털 조끼 같은 거죠. 그죠? 그런 겉옷을 요구를 합니다. 그 흰 여우를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흰 여우 털이면 문제도 안 됩니다. 흰 여우 털 겨드랑이 털로 만든 조끼를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 맹상군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첩이 그 조끼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털조끼를. 맹상군은 진나라로 가져올 때 그 조끼를 왕에게 선물로 바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수중이 없습니다. 이 가장 그 맹상군을 탈출시켜 줄 수 있는 유력자였던 첩이 조끼를 요구했는데 조끼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조끼를 훔쳐내오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맹상군이 데리고 온 수행원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이 사람 왜 데려가지? 라고 했던 사람 하나가 나서가지고 진나라 왕의 침소를 침투해가지고 그 조끼를 훔쳐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재주를 가지고 진나라 왕의 침소에 잠입을 했냐 그러면 개울음 소리를 잘 흉내내가지고 그 몰래 들어가서 훔쳐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맹상군은 그 진나라를 빠져나갈 수 있는 통행증을 얻어냅니다. 그리고는 관문을 밤중에 말을 달려가지고 진나라 국경 관문에 도착을 합니다. 관문에 도착하니까 이번에는 또 한 가지 난관이 부딪힙니다.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 날이 밝지를 않았어요. 날이 밝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당시에 진나라의 그 관문의 문을 여는 시각은 언제냐 그러면 시계를 만들어 놓고 몇 시기다 이게 아니고요. 새벽 닭이 울면은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서야 문을 열었단 말이죠. 근데 한밤중이다 보니까 닭들이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관문을 열게 합니다. 바로 닭 울음소리를 잘 흉내내는 사람이 관문을 열게 해서 결국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재주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 바로 계명구도라는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당초 맹상군을 수행해가지고 진나라로 왔던 수십 명에 이르는 정말 날고 기거하는 식객들은 이 두 사람이 자기들 수행원 틈에 끼었다는 사실조차를 사실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왜 저런 것들이 우리 틈에 끼어가지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물을 흐리느냐, 격을 떨어뜨리느냐 그렇게 깔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개울음소리, 닭울음소리 흉내 잘 내는 사람 덕분에 위기를 넘기고 본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재주든 간에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재주면은 또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그런 세상이 선진국입니다. 계명구도 재미난 일화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고사성어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나쁜 재주만 아니라면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재주가 됐든 간에 유익한 쪽으로 쓸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놓고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통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꿔봅니다.